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급성사고체 신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간호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2번 배설량과 섭취량, 체중 등을 매일 체크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 비중을 측정한다. 4번 합병증으로 폐렴과 모기폐를 주의한다. 5번 저염식이, 저단백식이, 저탄수화물식이를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급성사고체 신염의 원인은 우리 편도선염 등 호흡기 감염,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또는 알레르기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신사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손상을 입혀서 이것이 비감염성 염증성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가 안 됐을 때는 합병증으로 우리가 만성 심부전증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라든지 혈뇨라든지 단백뇨, 소변량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중에 비유아인하고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보시면 이거 일단 부종이 오니까 수분 섭취를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cc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1일 이하로 되고, 이거 답이 되겠네요. 아이유 같은 거 체중 매일 측정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측정하는 게 좋겠죠. 예, 소변 비중.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아까 만성 신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염식이 단백뇨가 나오니까 저단백이죠. 저단. 그리고 고탄이 되겠죠. 네, 시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기도 감염에 대한 치료가 돼서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갈 거니까 하강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종을 위해서 부종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 같은 거,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강광고라든지 아니면 상교대 감염 접촉 환자 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루에 한 번씩 아까 말한 것처럼 소변 비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보시겠습니다. 경구투약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약 방법이며, 경구투약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우리 경구투약의 장점은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하 주사보다 약물의 작용이 빠르다. 이거는 감소겠죠. 네, 위장관을 자극을 촉진한다. 이거는 단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장관 운동, 무심이나 구토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이 저하된 사람들은 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 환자들한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편하고요. 효과가 빠른 것은 IV, 그죠? 예. 그래서 IM이 되겠네요. 네. 이게 빠른 속도고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가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IV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 3번 보시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분비물 배출을 위해 치기나 반복기를 취한다. 분비물 흡인 예방을 위해서 부동 자세를 유지한다. 전신을 억제하여 낙상을 예방한다. 오한이 있을 경우 찬물찜질을 해준다. 구강으로 수분을 투여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환자는 먼저 기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 반복이라든지 치기 또는 아니면은 또 앙하유를 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호흡 유지가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흡인 예방을 위해 부동 자세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이거를 위해서 체위 변경 같은 걸 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체위 변경 해줘야 되고, 낙상은 이거 전신을 억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찬물찜질 같은 걸 해준 오한이 있을 경우, 우리 찬물찜질 너무 자주 오한이 났을 때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오한이 있는 경우가 찬물질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 바이탈 사인을 측정해서 왜 오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구강으로 수분 투여. 우리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강으로 수분을 투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시겠습니다. 질염증이 있는 환자가 자욕을 시행할 때 기대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혈액 점도의 증가,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 모세 혈관의 축소, 염증 부위 혈류를 증진시킨다. 조직 대사를 감소한다. 혈뇨점도 증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5번은 우리 냉효과죠. 우리가 얼음, 아이스백이나 얼음찜질, 찬물찜질 같은 했을 때의 효과였고요. 그 다음에 염증 부위 혈류를 증진시킨다. 이것은 혈관 확장을 위해서 그 부위에 혈류로 증진해서 우리가 치유를 빠르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리 자욕은 보통 온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보통 따뜻한 물인데 약 40에서 43도씨 정도가 좋고요. 몇 분 정도 해야 되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해줘야 되고, 보통 하루에 1일에 3에서 4회 정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그거는 요즘에는 자욕기가 있죠. 예,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대야에 끓여가지고 2분의 1쯤 물을 담아서 식혀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위는 보통 회음절개 부위 상처 치유와 그 다음에 우리 산모들한테 오로 배출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욕 후에는 우리가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소독 패드를 대주고요. 그 다음에 해엄열 요법 같은 것도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효과. 네. 우리 5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배뇨가 어려운 환자의 배뇨 촉진 간호로 옳은 것은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 다시 정체 도뇨를 해준다. 이뇨제를 투여한다. 하복부에 찬물찜질을 적용한다. 물의 섭취를 완전히 제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술후에 배뇨가 어려운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이건 1이네요. 그죠? 1번이죠? 네. 그리고 다시 정체 도뇨. 우리 자연요법, 자연배뇨를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 변기의 둔부 밑을 받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회음부에 부어내리면 좋고,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소변 보는 정상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서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뇨하는 동안 혼자 있게 사생활 보호되는 개인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의사의 의료진의 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에 더운 주머니를 적용해서 아니면 대퇴 내면을 문질러줘서 정신적으로 이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변기 제공하고 손이나 발 같은 거 따뜻한 물로 씻겨주어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남자 같은 경우도 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보시겠습니다.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에 4회씩 등척성 운동을 하도록 교육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것은 1번 근력의 증가, 2번 근육의 크기가 증가한다, 3번 운동 부위의 순환이 증가하고 4번 관절 가동성이 향상한다. 그 다음에 5번 뼈의 재생.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우리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손상된 다리의 근육 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든지 긴장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는 방법은 근육을 몇 초 동안 조였다가 이완시키는 것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 같은 것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에게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라든지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에 이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절 가동성이 향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죠? 네. 7번 보시겠습니다. 평활관 이완과 간상동맥 확장에 효과가 있으며 혀 밑에 점막으로 투여해야 할 약품으로 옳은 것은 페니실린, 몰핀, 엠피실린,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이 나왔네요. 우리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면 협심증이 발생했을 때 이 약을 혀 밑에 넣으면 그 치매에 의해서 용해됩니다. 그래서 20에서 30초 후에 작용이 나타나서 보통 20분에서 40분 동안 흉통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빠른 혈관 이완제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시켜서 전신의 혈압을 하강시키고 그 결과로 심장에 가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관상 순환 혈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이 아니라 니트로글리세린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 같은 경우 뭐가 필요해요? 항생제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스킨 테스트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 보통 스킨제 상박에 전박에 할 수 있어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심증 같은 경우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증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흉증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몰핀을 투여할 수, IV로 해줘야 되고 IV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제로 몰핀을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몰핀 같은 경우는 약물 어떤 대상자들은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 약물은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 전에 항상 호흡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엠피실린은 페니실린의 항생제죠. 그래서 당연히 스킨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아스피린 항응고제죠. 네, 항응고제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할 때는 응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이거에 기량작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응고를 하는 것은 응고와 관련된 것은 비타민 K가 있고 강 같은 거,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혈소판 같은 것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기란작용 한다. 항응고제 이외에도 아스피린 외에도 또 헤파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와파린, 쿠마딘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번을 보시겠습니다.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을 사멸할 수 있는 멸균 방법으로 옳게 조합한 것은 1번 보면 고압증기, 저온소독법, 2번 이오가스, 고압증기, 3번 건혈멸균, 저온소독법, 4번 자비소독, 이오가스, 5번 자비소독, 건혈멸균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멸균 방법에는 우리 고압증기, 이오가스, 건혈멸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요즘에 새로 나온 자율성 멸균법이라든지 여가멸균, 저온 플라즈마 멸균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압증기 같은 경우에는 120도씨에서 고온으로 이용해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서 보통 20분에서 30분의 짧은 시간에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보통 유효기간은 2주 정도죠. 네. 그 다음 저온소독법 같은 경우는 뭐가 대표적이냐, 우유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예방주사에 소독할 때, 근데 이것은 멸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냉멸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38에서 55도씨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리안 기구, 내시경, 폴리카다타,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같은 것을 소독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근데 유해성 논란이 많이 나서 그리고 통기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독 시간이. 그리고 이게 기구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그렇지만 이거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내까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혈멸균은 오븐 형태 멸균이라고 해서 보통 120도에서 140도씨에서 3시간 한다든지 160도씨에는 한두 시간 정도로 해서 멸균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멸되는 균이 뭐가 있냐면 패스트균이나 콜레라균, 인균, 매독균 같은 소독이 가능합니다. 자비소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제품을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당분에 보통 끓인 다음에 소독하는 거죠. 자비소독 우리가 모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오가스와 고압증기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복부와 대퇴 전면에 화상을 입은 환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침상으로 옳은 것은 크레들 침상, 개방 침상, 빈 침상, 골절 환자 침상, 사용 중 침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화상 환자입니다. 크레들 침상이고요. 개방 침상 같은 경우는 우리 침상의 종류에는 빈 침상이 있는데 빈 침상은 입원 시에 하는 거고요. 개방 침상은 사용 중 침상이라 해서 대상자가 잠깐 검사실에 갔다든지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침상 정리하는 거고, 골절 환자 침상 같은 경우는 딱딱한
판자 같은 것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거나 아니면 매트리스 위에 놓아서 대상자가 신체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보통 경추라든지 척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 침상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와상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침상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보통 보시면 우리 화상 환자 분류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보통 머리 같은 경우는 9%고요. 앞에 전면은 18%이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은 9%,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것은 양쪽이 18%, 1%는 회음부 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영아 같은 경우는 보통 9, 머리가 9, 팔이 8, 9, 9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이 같은 경우는 복부 쪽을 18%, 등 쪽을 18%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리는 13.5, 그 다음에 다리도 13.5, 양쪽 다리, 그 다음 1%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화산됐을 때 몇 %로 분류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네. 우리 10번 보시겠습니다. IO를 체크할 때 배설량과 섭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을 인한 수분 손실도 배설량에 들어간다. 그 다음 2번 경구로 섭취한 것은 섭취량에 속한다. 그 다음에 3번 배설량을 포함한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안이다. 그리고 4번 신체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에 해당한다. 5번 보통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은 2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경구로 섭취, 우리 경구와 비경구가 있죠. 일단 경구로는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우유, 주스, 음료수, 아이스크림, 젤라틴, 수프, 유동식 같은 게 다 말하고, 비경구는 정맥으로 된 주사액이나 수혈, 그 다음에 항문으로 관장액 같은 거 있죠.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되고, 그리고 비위관으로 주입된 것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밥이나 반찬도 또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것들은 신진대사에 생기는 수분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배설량 측정에서는 보통 배설물 중 3분의 2 정도가 우리가 소변으로 배설되고 있고요. 대변에도 약간의 수분 소실이 있고, 보통 흡인이라는 상처, 배, 출혈, 토물, 복강, 천재, 흉곽, 천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한 발안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시 심한 발안이나 호흡시 폐에서 내보내는 공기에 의해서 수분이 손실됩니다. 근데 가장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소변량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섭취량은 보통 2시간이 아니라 8시간 단위로 측정하고요. 토탈은 24시간은 보통 반번이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맞고요. 수분 사실 아니고 호흡 배설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한 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변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8시간 그리고 24시간 반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L튜브를 통해서 위관 영양을 실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의식 환자는 앙하유를 취한다. 위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물 50에서 100cc를 준다. 흡인의 번호에 영양액을 다시 넣어준다. 24시간마다 잔류량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영양을 냉장 보관했다가 넣어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답은 여기서는 보통 3번이 되겠네요. 무의식 환자한테 우리 식사를 할 때는 반자회를 취해주는 게 좋고요. 그쵸, 반자회. 네. 그 다음 위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뭐하니까 보통 우리가 위액을 흡인해 보는 거죠. 물 100cc가 아니라 위액을 흡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은 다시 넣어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24일 매 식사마다 잔류량을 하고요. 우리 영양은 냉장 보관에 있다가 실온에 놓았다가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고요. 예. 그 다음 그 외에도 우리가 위관백은 보통 골반이나 위에서 몇 cm? 30에서 50cm 높이가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식사 30에서 60cc 정도의 물을 줘서 간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자유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보통 아유 측정이 얼마만큼 드셨는지 섭취량이라든지 대상자가 팽만감이나 구토증이 있는 환자의 반응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빠르게 주입하지 않도록, 너무 빠르게 주입하게 되면 설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50cc 이상을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2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을 만들 때 고무포가 필요 없는 환자로 옳은 것은 분만 후의 산모, 필요 없는 거네요. 수술 후에 분비물이 많은 환자, 요실금 환자, 황달이 심한 간염 환자, 관장하는 환자 다 포함하고요. 황달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예. 황달이 있을 때는 뭐 소양증 같은 거 간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무포의 위치는 어깨에서 우리가 무릎까지 깔아줄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 전 외과적 손소독을 시행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가 손보다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한다. 그 다음에 2번 흐르는 물로 헹구고 종이타올로 닦는다. 손은 팔은 각각 부위를 나누어 10회에서 15회 정도 손으로 문지른다. 물이 팔에서 손으로 흐르도록 한다. 5번 손 소독 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과적 손 수술 실에서 보통 외과적 손수는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손은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팔꿈치가 손끝이 위로 올라가야죠.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하고 원형 동작으로 닦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분에서 5분 정도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항균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하고 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꼭지를 만지지 않고, 그래서 발로 치거나 누르는 것들이 있죠. 무릎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솔과 비누를 사용해서 팔꿈치 위까지 닦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주 보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멸균 타올로 덮고 손을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수술실에서처럼 원격한 무균수를 적용할 때 멸균 및 오염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2번 소독 가운을 착용했을 때 가운의 앞면 전체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3번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독포의 외면은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멸균은 가스에 멸균 증류수를 부은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거 맞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가장자리에는 기구 같은 걸 놓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몇 cm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기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가운은 앞면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가슴 아래에서 허리 위까지 부분을 멸균된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에 보이지 않는 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다 오염으로 간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외면은 오염이고, 그 다음에 본 경우 당연히 오염이죠. 멸균된 거지 멸균 증류수를 보면 오염이 아니라 멸균이죠. 네, 그 부위는 멸균. 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15번 보시겠습니다.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성 간염 환아를 간호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2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바늘 뚜껑을 잘 닫아 버린다.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킨다. 고담배, 고탄,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이를 준다. 활동이나 놀이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간염 A형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이나 식수 관리가 불량한 지역에서 여행할 경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염성 간염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오염된 식품, 음식, 물 섭취에 가능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고, 사용한 주사 바늘은 폐기하도록 어디에 뚜껑을 닫지 않고 손상성 의료 폐기물에 닫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15문제를 가지고 실기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모의고사 기초간호 기초간호학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